네, 픽 인터뷰입니다. 부산교대 전진성 교수 모셨는데 역사학자입니다. 독일 근현대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독일 학교에서도 주목받는 분입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과거사가 중요한지,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또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노예도 있고 강제징용도 있고 이런 게 이미 다 70년 지난 일인데도 왜 지금에 와서도 과거사가 중요한지 이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희망찬 미래로 가야 된다.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희망찬 미래보다 오히려 과거를 이렇게 찬찬히 살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도 얘기하지만 한 개인도 사실 지금 현재와 미래에 나오는 행동들이 사실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동 학대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네. 종교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원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전생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과거를 찬찬히 살피지 않고 그냥 무작정 희망찬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문명 사회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게 가다 보니까 이 과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성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과거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나라가 독일과 일본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질 때 독일은 과거 청산을 매우 잘했고 일본은 너무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역사적인 맥락과 정치적 맥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상적으로 볼 때 차이가 많은 건 분명하거든요. 같은 전범 국가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참조할 점이 많은 두 나라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들이 있을까요? 일본과 독일과 일본.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대전 끝나고 바로 직후에는 오히려 일본의 경우에 과거 청산의 의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일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한 거에 비해서 오히려 독일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심지어 지식인 사회에서도 많았거든요. 피해자라는 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폴란드 침공부터 시작됐는데 어떤 면에서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독일 정규군, 그 베어마흐트라고 이제 그 국방군이라고 불렸는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실 나치에 의해서 억지로 전쟁을 끌려갔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거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 나치에 현혹당한 거다. 결국 히틀러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본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피해자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유행하던 말이 전쟁과 국가 폭력의 희생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면서 본인들을 피해자라고 오히려 독일이 더 한때는 그렇게 했었죠.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유태인이 볼 때는 일종의 유체 이탈처럼 보였겠네요. 보였겠죠. 근데 사실은 그 홀로코스트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된 거는 1960년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힘을 잡아가면서 된 거고 그 전에는 사실은 홀로코스트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슈가 못 됐었습니다. 독일도 과거 청산에 대한 역사가 있었군요. 그럼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된 건 60년대 70년대 이후 변화된 독일의 모습. 그래도 일본은 거꾸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노다마 또 무레야마 다마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하고 사죄를 드리고 이런 일본 국의 모습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베 신조 이후에 그런 모습이 강화되고 있지만 과거 식민 지배에서의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일본은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맞죠? 거죠. 그런데 이제 통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다리 차고 기우는 것처럼 이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들이 있었는데 사실 크게 보면은 사실은 독일과 일본의 그 정치적 맥락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알고 잘 아시겠지만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으면서 일본이 연합국 측 특히 미국과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조약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배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주변국들은 배제한 채 미국이나 유럽과만 화해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보다 경제력도 떨어지고 힘도 없는 주변국을 별로 신경 안 써도 됐었던 그런 반면에 독일은 유럽의 한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화해를 안 하고는 사실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과거사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그냥 독일 사람들은 뭐 선하니까 양심적이니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뭐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는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독일은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참여하도록 끌어내는 힘이 있었죠. 물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반성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면 피해자 코스프레죠,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스스로가 가해자라는 가해자 정체성으로 바뀌는 모멘텀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죠. 68세대. 이를테면 전쟁 때 직접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 조금 자유로운 세대. 그 세대가 이제 사실은 자기 아버지 세대에 반항하면서 아버지 세대를 나치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과거 청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스스로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풍토가 생겼는데 사실은 일본도 68세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경우는 사실은 너무 극좌적인 전공투라든가 그런 경향이 강하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극좌의 정치 운동으로만 끝났던가 반해서 이제 독일은 사회 전반적인 자각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점에서 보면은 단지 이제 조건만이 달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도 달랐고 또 사회적인 자각의 정도 이런 것들도 이제 달랐던 것 그런 것들 함께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일화랄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로서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네를 가해자로 인정한 나라가 거의 사실 독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 자기 전쟁에서의 잘못에 대해서 심지어 원폭 투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거든요. 유감을 표시했을 정도지. 그렇죠. 또 미국도 과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뭐 선주민들을 내쫓으면서 만들어온 역사니까 서부 개척이란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데 반해서 독일은 그게 있었던 것은 좀 놀랍게 평가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한 번의 계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표출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독일의 특히 서독의 민주화 과정과 이 과거 청산의 과정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극복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과거 극복. 그러니까 페어강게나이스 베벨티궁 물론 뭐 다른 번역도 가능한데 제가 볼 때 이제 극복이라는 번역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청산과 다른 건 청산은 그냥 한 번에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 극복은 끊임없이 문제 삼는 거죠. 한 번에 정리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니까 대단한 저는 성찰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논의할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렇게 화해와 상생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진실과 화해. 진실과 화해. 있죠. 근데 물론 화해와 상생이 좋은데 그게 되려 그러면 미리 먼저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일단 진상이 밝혀져야죠. 진상이 밝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측이 용서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과정이 삭제된 채 그냥 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뭐 화해와 상생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그렇죠. 그 후세대들이 과연 그럼 용서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용서가 맞는 것이냐? 어떻게 화해와 상생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점들이 있는데 그런 논점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사실 고민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 그게 이제 민주화의 과정과도 연결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일본에 비해서는 충분히 이제 많이 우리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고민이 깊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뭐 엊그제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뭐 국가로서 또 사과하는 또 진상을 밝히는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때 뭐 한국 지식사회나 언론에서 유행했던 게 뭐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 악의 평범성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개념은 뭐냐면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하는데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 나는 몰랐다, 뭐 시켜서 하는 거다. 그래서 악은 저렇게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맞는 개념인가요? 저희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그 개념을 좀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그게 이제 영어로는 The Banality of Evil이거든요. 근데 Banality라는 말이 물론 이제 평범성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저는 평범성보다는 오히려 천박함 내지는 저열함으로 옮기는 게 맥락상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한나 아렌트가 의도했던 것도 그거고. 왜 그러냐면요. 그게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평범성이라고 번역하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아주 고민하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이 깊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집단 학살이라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내가 악마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모두가 죄인이야. 모든 거의 독일인들은 거의 모두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죄인이면 사실 아무도 죄인이 아닌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군요. 히틀러만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그냥 평범한 죄인이야. 근데 그 사실 죄라는 거는 다 개별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거를 뭉뚱그려서는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오히려 지적한 건요. 아이만은 그 책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에서 보면은 이 아이만은 정치꾼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 머리 굴리고 할 걸 다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신념이 강한데 따지고 보면 그게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외면적으로 남들이 카더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기의 강고한 신념인 것처럼 떠들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인종주의나 이런 뭐 그런 것들요. 지가 별 생각도 없으면서 바로 이렇게 생각이 깊지 않고 겉으로는 확신에 찬 이런 사람들이 결국 악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남긴 해요. 그러면은 과연 누가 죄인이냐? 그 독일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 사람 전체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오히려 희석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법적 차원에서 죄를 물을 수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독일인들은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 정권을 방조하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와 구체적인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서 내가 형법적인 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내가 책임이 있다. 정치적 내지는 역사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 저는 악의 천박함 이 개념이라고 보고요. 또는 저열함. 이것이 사실은 60년대 독일 지식사회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런 인식이요. 이를테면 송파 세모녀는 나랑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책임이야. 나의 책임이야. 책임 있죠. 라고 성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다른 방향으로 또 바뀌어갈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유의 성찰은 아주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냥 뭉뚱그려서 다 죄인이야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은 것 같죠. 일본 사람이 넌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 사실 아무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찰이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에서도 고민해야죠.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 극복하는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 배웠고요. 금요일에 공부하기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